신념, 멸망을 시각화하고 확신하고 성취하기. 신념은 정신을 움직이는 최고의 연금술사다. 신념이 생각과 결합하면 잠재의식은 즉각 그 진동을 포착한다. 그리고 그것을 전환하여 무한지성으로 전달한다. 신념, 사랑, 성애의 감정은 모든 긍정적 감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 세 가지 감정이 섞일 때 생각에 일종의 색을 덧입히는 효과가 일어나고 이 생각은 곧장 잠재의식에 도달한다. 그곳에서 생각은 하나의 형태로 변화되어 무한지성으로부터 반응을 이끌어낸다. 앞의 글에서 나폴레온 힐은 신념과 무한지성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했는데 독자들은 이 용어에서 힐이 의도하지 않은 종교적 함의를 느낄지도 모르겠다. 아래 내용은 힐이 이번 장에서 사용할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신념이라는 단어는 종교적 믿음과 거의 바꾸어 사용할 수 있지만 힐이 의도한 바는 그것이 아니다. 힐이 말하고자 한 것은 자신감과 신뢰,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절대적이고 확고한 믿음이다. 힐이 의도한 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잠재의식 차원에서 자신감이 일어나야 한다. 만약 당신 마음 저편에서 괴로운 의심이 일어난다면 또는 자신감 있는 것처럼 가장한다면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의심을 알아채기 때문이다. 만약 절대적으로 완벽한 자신감이 아니라면 한치의 의심 없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신념을 갖지 못한 것이다. 또한 힐은 무한지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인간의 마음과 사고 능력 중 한 부분인 직관, 순간적인 통찰, 초월적 논리를 가리킨다. 이 개념은 심리학자 칼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른 것과도 비슷하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현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흐름 상태에서의 작용 또는 영역 안의 존재라는 개념과도 아주 흡사하다. 무한지성에 대해서는 이후 장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룰 것이다. 이 장을 더 읽기 전에 힐이 말하는 잠재의식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비록 각 학파의 사상이 다르지만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칼 융의 선구적인 저작에서 발전한 현대 심리학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견해는 이러하다. 즉, 인간의 마음에는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 두 영역의 역할은 잠재의식의 역할과는 다르며 또한 잠재의식이 인간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도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힐은 직접 조사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의식과 잠재의식에 관하여 융의 관점과 유사한 이론을 개발했다. 아래 내용은 힐의 관점을 간단히 설명한 것이다. 1. 의식. 의식은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등 오감을 통하여 정보를 받아들인다. 의식은 사고와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기억하며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걸러낸다. 의식, 그리고 기억 속에 저장된 것들은 곧 지능을 뜻하며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통해 생각하고 추론하고 계획한다. 2. 잠재의식. 잠재의식은 의식이 받아들인 것과 동일한 정보를 이용하지만 의식처럼 추론하진 않는다. 잠재의식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뿐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 또한 받아들인 정보를 걸러내지도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의식을 이용하여 잠재의식에 접근하고 그것을 조사하도록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의식 속에서는 잊혔지만 잠재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모든 사실과 생각은 인간의 의식적 태도와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확고하게 뿌리 내리기만 했다면 말이다. 신념을 연마하는 방법. 다음의 문장은 열망을 물질적 또는 금전적인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자기 암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신념이란 잠재의식 속에 확언이나 반복적인 지시를 함으로써 자기 암시의 원리를 통해 유도되거나 창출되는 마음의 상태다. 확언 또는 다짐을 반복하는 건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으며 신념의 감정을 자발적으로 개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신념의 감정, 즉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일예로 당신이 지금 이 책을 읽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망을 물질적인 대상, 즉 돈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다. 자기 암시와 잠재의식을 다루는 장에서 제시하는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잠재의식에 확고하게 새기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잠재의식은 그런 확신에 따라 움직이며 확신은 자신에 대한 신념의 형태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열망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이 세워진다. 이 책이 제시하는 13가지 원리를 완벽하게 익힌다면 당신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신념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신에 대한 신념은 이 원리들을 사용하고 적용할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마음의 상태이다. 감정, 달리 말해 사고에서 느낌에 해당하는 부분은 생각에 활력과 생명력, 실천력을 부여한다. 특히 신념, 사랑, 성애의 감정이 사고와 함께 결합될 때 더 큰 실천력이 발휘된다. 모든 사고는 감정이 뒷받침되며 이것이 신념,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확신과 결합할 경우 즉시 물리적인 성취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각이 신념과 결합한 경우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감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다. 가령 부정적인 감정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잠재의식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에 의해 쉽게 움직이는 것만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고에 의해서도 좌우되며 그에 상응하는 물리적 결과를 낳는다. 한 유명한 범죄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처음 범죄에 발을 들여놓을 때는 죄를 혐오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범죄에 익숙해지고 이를 받아들입니다. 오랫동안 범죄를 계속 저지른다면 결국 죄를 좋아하게 되고 여기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사고가 반복적으로 잠재의식에 전달될 경우 결국 잠재의식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잠재의식은 이용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불운이라고 이름 붙은 일을 겪게 된다. 참 이상한 현상이라 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이른바 불운이라는 기이한 힘 때문에 가난과 실패를 겪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상 불행을 자초한 건 바로 그들 자신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운이라는 부정적 신념을 잠재의식에 전달했고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신념이나 믿음은 잠재의식이 어떤 행동으로 드러날지를 결정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하는 것이 어떤 실제적 대상이나 금전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열망을 어떤 기대나 신념의 상태로 잠재의식에 전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확신할 때 당신에게 이로운 일이 일어난다.
잠재의식은 이용 가능한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열망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과 신념을 통해서 당신의 열망을 현실화한다. 잠재의식이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당신이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의 열망을 세뇌할 때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나 또한 이 방법을 이용하여 아들의 잠재의식 속에 듣고자 하는 열망을 세뇌했다. 잠재의식의 열망을 더 잘 전달하려면 당신이 지금 바라고 있는 대상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믿어야 한다. 현대 자기계발 이론에서는 잠재의식이 생생한 상상과 실제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개념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농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유명한 연구가 있다. 농구 선수들을 세 집단으로 나눈 뒤 각 팀 선수들의 자유투 실력을 측정하는 실험이었는데, 이때 각 팀은 일정 기간 따로 지내면서 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첫 번째 팀은 매일 골 넣는 연습을 하도록 했고, 두 번째 팀은 실험 기간 동안 일체 연습을 하지 말고 심지어 농구에 대한 생각도 하지 말라는 주문을 받았다. 마지막 세 번째 팀은 실험 기간 동안 연습을 하지 않되 득점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는 훈련을 매일 했다. 실험 기간이 끝난 후 세 팀의 자유투 능력을 다시 측정한 결과 아무런 훈련을 하지 않은 팀은 자유투 실력이 떨어졌고 훈련한 팀은 실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그리고 실제 연습은 하지 않았지만 득점 장면을 시각적으로 그리는 훈련을 한 팀은 매일같이 실전 훈련을 한 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실력이 향상되었다. 힐이 말한 대로 당신은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세뇌할 수 있다. 만약 하나의 사고를 잠재의식 속에 확고하게 심는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확고하게 라는 단어다. 만약 잠재의식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는데 의식의 뒤편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고 의심을 품는다면 잠재의식은 그 의심까지 바로 받아들인다. 그럴 경우 이중적인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 결국 두 메시지는 상쇄되고 만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힐이 이 작업에서 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전달되는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또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하지 않지만 전달되는 사고의 강도, 즉 사고가 감정과 결합하는 정도에는 정확하게 반응한다. 긍정적인 감정을 북돋워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건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신념은 단순히 지시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이론을 이해했다면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잠재의식에 전달된 열망을 신념과 결합시키는 능력이 발전할 것이다.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서 잠재의식에 지시를 내리면 잠재의식은 즉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동에 옮긴다. 마음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채우면 마음은 신념이라는 상태로 고양될 것이다. 자기 암시를 통해 신념에 도달하기. 모든 시대에 걸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쳤다. 그들은 이런저런 교리나 신조를 믿으라고 말했지만 정작 신념을 갖는 방법은 말해주지 않았으며 신념이란 자기 암시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마음 상태라는 사실 또한 일러주지 않았다. 이제부터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지 그 원리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신념이란 영원한 특효약으로 생각에 생명, 힘, 실천력을 준다. 이 문장은 2번, 3번, 4번 반복해서 읽어도 좋을 만큼 중요한 말이다. 크게 소리내어 읽기 바란다. 신념이란 영원한 특효약으로 생각에 생명, 힘, 실천력을 준다. 신념이란 모든 부를 끌어들이는 출발점이다. 신념은 모든 기적, 과학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신비의 토대이다. 신념은 실패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다. 신념이 열망과 결합할 때 사람이 자신의 무한 지성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신념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사고의 진동을 영적인 것으로 바꾼다. 신념은 무한 지성의 힘을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기 암시의 마법. 자신에게 어떤 말을 반복해서 할 때 그 내용이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그대로 믿게 된다는 건 사실이다. 만약 거짓말을 계속 반복한다면 결국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그 거짓말을 진리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점령하도록 내버려둔 어떤 생각 때문에 당신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마음에 품은 생각이 동정심이나 다른 감정들과 결합해 고양되면 이것이 동기를 유발하는 힘이 되어 사람의 모든 행동을 지도하고 통제한다. 다음의 말을 명심하라. 감정과 결합한 사고는 자석과도 같아서 비슷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다른 사고를 끌어당긴다. 이처럼 감정과 결합하여 자석화된 생각은 하나의 씨앗에 비유할 수 있다. 그것이 비옥한 토양에 파종되면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계속 번식을 한다. 한 알의 씨앗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품종에 무수히 많은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은 그 정신을 지배하는 내용과 동일한 진동을 가진 것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인다. 어떠한 생각, 아이디어, 계획, 목적을 마음 속에 품고 있으면 그것과 연관된 생각, 아이디어, 계획이나 목적들이 이끌려 들어오는 것이다. 원래의 힘에 이 연관된 힘까지 더해지면 이것은 점점 커져서 그 힘을 마음에 품고 있는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게 된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하나의 아이디어, 계획, 목적이라는 씨앗이 어떻게 정신 속에 파종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반복적인 생각을 통해 마음속에 심는 것이다. 즉, 마음 속으로 결정한 인생의 확고한 목표를 분명하게 글로 적어서 외우고 매일 소리내어 암송하여 마침내 이 소리의 진동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점령하도록 했을 때 그것은 곧 당신 자신이 된다. 그렇기에 만약 선택하기만 한다면 과거에 나쁜 영향을 던져버리고 원하는 대로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당신의 정신적인 자산과 채무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보자. 자기 암시의 원리를 통해 이 약점을 극복하고 용기로 바꿀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종이에 간단히 적은 다음 그 내용을 기억하고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잠재의식이 사용할 도구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감 부족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해 볼 수 있다. 자신감을 키우는 원칙. 1.
나에게는 인생의 명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끈기 있고 지속적인 행동을 할 것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한다. 2. 내 마음의 지배적인 생각이 결국 물리적인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며 그 생각이 점차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매일 30분 동안 그 사고에 집중할 것이며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생하게 그려볼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내 마음에 분명한 비전을 만들 것이다. 3. 자기 암시의 원리에 따라 내가 마음에 꾸준히 품은 열망은 결국 실제적인 수단을 찾아내어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매일 10분을 투자하여 자신감을 키울 것이다. 4. 나는 내 인생의 명확한 목적을 이미 분명하게 적어 놓았으며 목적을 달성할 만큼 충분한 자신감을 키울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 말할 것이다. 5. 어떤 부나 지위도 진리와 정의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충분히 깨달았다. 따라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거래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용하고 싶은 힘을 끌어모으고 다른 사람과 협력함으로써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를 도와달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되 나 또한 그들을 기꺼이 도울 것이다. 나는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증오, 시기, 질투, 이기심, 냉소는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또한 나를 신뢰하도록 만들 것이다. 나는 그들과 나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원칙에 서명하고 이 내용을 암기할 것이며 매일 한 번씩 소리내어 읽을 것이다. 이 원칙이 나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쳐 내가 자립적이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임을 확실히 믿는다. 이 원칙의 밑바탕에 깔린 건 심리학자들이 자기 암시라고 부르는 자연의 법칙이다. 만약 이 법칙이 건설적으로 사용된다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확실한 수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자기 암시가 잘못 사용된다면 틀림없이 당신을 파괴할 것이다.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 즉, 패배하여 자신의 인생을 가난과 비참함, 고통 가운데 마감하는 사람들은 자기 암시의 원리를 부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고는 물리적 현실로 구체화되는 법이다. 부정적인 사고는 재난을 부른다. 잠재의식은 건설적인 사고와 파괴적인 사고를 구별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생각을 통해 제공하는 재료를 이용할 뿐이다. 잠재의식은 용기나 신뢰에서 비롯된 생각뿐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생각도 똑같이 현실로 바꾼다. 전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공장을 돌려 유용한 재화를 만들어내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암시의 법칙이 당신을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 수도 있고 비참함과 실패,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것은 모두 당신이 자기 암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가에 달려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을 공포나 의심으로 가득 채운다면,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한지성의 힘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힘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자기 암시의 법칙에 따라 불신과 의심을 받아들여 그것에 걸맞은 현실을 만들어낼 것이다. 자신에게 원하는 걸 성취할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때 잠재의식에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심을 수 있으며
아울러 그 생각을 강화하게 된다. 자신의 능력을 신뢰할 때는 무한지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확실히 믿어야 한다. 무한지성이 작동할 것을 믿을 때 의식은 반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식이 저항하지 않을 때 잠재의식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 손쉽게 의식으로 보낼 수 있다. 인생에서 작용하는 신념의 힘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점점 신념에 따라 행동하기가 쉬워진다.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가? 거부하는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바람이 배를 동쪽이나 서쪽으로 몰아가듯이 자기 암시의 법칙은 생각의 방향에 따라 당신을 들어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다음의 시에는 사람들에게 상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안겨줄 수 있는 자기 암시의 법칙이 잘 묘사되어 있다. 작은 따옴표로 강조된 단어를 잘 살펴보면 이 시인이 마음에 품었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패배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기고 싶으나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면 10중 8구 그렇게 될 것이다. 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사람의 뜻과 함께 성공이 시작되는 법. 마음의 상태에 모든 것이 달렸으니 스스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높이 날아오르겠다고 생각하라.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져라. 상이 뒤따르리라. 인생의 전투는 언제나 가장 강한 자, 가장 빠른 자의 손을 들어주진 않는 법.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곧 승리를 거둘지니.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밝혔듯이 나폴레온 힐이 말하는 신념이란 본래 종교적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종교적인 믿음의 위력을 인정하지 않고서 그가 이번 장을 논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힐은 아래의 두 단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하트마 간디의 개인적인 믿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들을 신념의 위력을 보여주는 본보기로서 제시했다. 예수의 절대적 믿음, 간디의 대의 명분에 대한 온전한 확신과 신념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을 생각의 힘과 신념을 결합시킨 완벽한 사례로 들고 있다. 신념의 위력을 입증하는 사례에 대해 알고 싶다면 역사상 이를 실천에 옮긴 인물들을 찾아보라. 명단의 가장 첫머리에 오른 이는 나사렛 예수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곡해하고 잘못 이해하곤 있지만 기독교 정신의 근본 바탕은 다름 아닌 믿음, 즉 신념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업적의 핵심 또한 신념이었다. 이는 기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만일 기적이라는 현상이 실제한다면 바로 신념이라는 마음 상태를 통해서만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역시 신념의 놀라운 위력을 보여준 인물이다. 자금, 전함, 군대, 군수품 같은 권력의 도구를 전혀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는 당대의 어떤 인물보다도 탁월한 잠재력을 발휘했다. 돈도 집도 없고 양복 한 벌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힘이 있었다. 어떻게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그는 신념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또한 그 신념을 2억 민중에게 옮겨 심음으로써 그 막강한 힘을 창출해낼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인도 민중의 마음을 하나로 융합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룩했다.
신념이 아닌 세상에 또 어떤 힘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하나의 아이디어로 부를 이루다. 1900년대 US 스틸이 세워진 과정을 살펴보면서 다음에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에 유념하면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거대한 부로 전환되는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US 스틸은 찰스 슈왑의 마음 속에서 상상력을 통해 생각의 형태로 탄생했다. 둘째, 그는 그 생각에 신념을 결합했다. 셋째,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적이고 금전적인 현실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다. 넷째, 그는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유명한 연설을 함으로써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다섯째, 그는 인내심을 갖고 자신의 계획을 실천했으며 마침내 실현이 될 때까지 확고한 결심으로 그 계획을 지지했다. 여섯째, 그는 뜨거운 열망으로 성공을 향한 여정을 준비했다. 막대한 부를 이룰 방법이 무엇인지 늘 궁금했다면 US 스틸의 창업 이야기가 답이 되어줄 것이다. 또한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라는 말에 의심이 든다면 이 이야기는 그런 의심을 확실히 해소해 줄 것이다. US 스틸 이야기는 이 책이 설명하는 주요 원리들이 적용되는 과정을 분명히 보여준다. 생각의 놀라운 힘에 관한 다음의 신문 기사는 뉴욕 월드 텔레그램의 존 로웰 기자의 글이다. 현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들에 관해 짤막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다. 찰스 슈왑은 앤드루 카네기의 오른팔이었고 카네기 철강의 사장을 지냈다. 앤드루 카네기는 철강 업계의 거물이자 대단한 재상가로 그의 회사는 미국 전체 철강 생산량의 25%를 생산했다. JP 모건은 부유하고 막강한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로 그의 은행은 20세기 초반 미국의 주요 대기업에 자금을 공급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20세기 초반에는 불과 몇백 명의 인물들이 미국의 금융과 비즈니스, 산업계를 독점했으며 대다수는 그 무렵 개통된 철도와 연관하여 큰 부를 축적했다는 점이다. 이들의 영향력은 대단했기에 뉴욕 월드 텔레그램의 독자들에게도 익숙했다. 이 신문에 실린 다음의 기사는 아이디어와 결합된 신념의 힘을 말해주는 놀라운 이야기일 뿐 아니라 문체의 면에서도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 이 글은 당시 많은 신문사들이 사용하던 단도직입적인 글쓰기 방식을 잘 보여준다. 10억 달러짜리 만찬 연설. 1900년 12월 12일 밤 뉴욕 5번가 유니버시티 클럽의 연회장. 서부 출신의 한 젊은 기업인을 축하하는 자리에 미국 유수의 거부들 80여 명이 모였다. 그들이 미국 재계를 뒤흔들 중요한 사건의 목격자가 되리라는 건 그 자리에 모인 인사들 중 겨우 몇 명만이 알고 있었다. J. 에드워드 시먼스와 C. 스튜어트 스미스가 얼마 전 피츠버그를 방문했을 때 찰스 슈왑에게 환대를 받은 데 대한 답례로 마련한 만찬이었으며 아울러 38살의 이 철강업계 인사를 동부의 금융인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취지도 겸한 자리였다. 하지만 이들은 슈왑이 관습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리라고는 예상치 않았다. 두 사람은 찰스 슈왑에게 뉴욕의 젠체하는 인물들은 사실 장황한 연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귀띔해 주었다. 때문에 사람들을 지루하게 하지 않으려면 15분에서 20분 내에 겸손한 인사말을 마치고 일어서는 게 좋을 거라고 일러주었다. 슈왑의 오른쪽에 앉은 JP 모건마저도
그저 연회를 빛내기 위해 잠깐 자리한 것으로 보였다. 언론사 쪽에서 볼 때도 다음날 신문에 소개할 만한 화제거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그저 조촐한 모임이었다. 2명의 주최자와 그들의 특별한 손님은 평소처럼 7, 8차례에 걸쳐 나오는 식사를 순서대로 마쳤다. 가끔씩 오가는 절제된 대화를 빼고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그 전에 슈왑을 만나본 은행가나 기업인은 거의 없었다. 머난거 힐러에 소재한 은행들을 상대로 경력을 쌓은 것이 전부였기에 누구도 그를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만찬이 끝나기 전 재계의 우두머리인 모건을 비롯해 거의 모든 참석자들은 이 젊은 기업인에게 완전히 빠져들었고 그 자리에서 US 스틸이라는 10억 달러짜리 회사의 씨앗이 잉태되었다. 찰스 슈왑이 그날 저녁 만찬에서 한 연설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건 역사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아마도 그 연설은 꾸밈없고 다소 비문법적이면서도 즉 슈왑은 정확한 문법을 따지는 유형은 아니었다. 경구가 가득하고 간간히 위트가 번뜩였을 것이다. 이런 요소를 떠나서 그 연설은 대략 50억 달러의 자본을 보유한 만찬 참석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찰스 슈왑이 90분에 걸친 긴 연설을 마친 후에도 좌중은 그의 마법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모건은 연설자를 구석진 창가로 데리고 가서 높고 불편한 의자에 다리를 함께 올려놓은 채 1시간 이상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찰스 슈왑이 개성 넘치는 매력을 온전히 발휘한 덕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고 영속적인 건 철강 회사의 확장을 위해 그가 제시한 완벽하고도 명확한 계획이었다. 당시 비스킷, 철사, 설탕, 고무, 위스키, 석유, 추인검 제조사들이 기업 합병을 시도했으며 이 추세를 따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건을 찾아 철강 기업의 어설픈 합병 계획을 제안하며 관심을 끌고자 했다. 도박사인 존 W. 게이츠는 기업 합병을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모건은 그를 믿지 않았다. 무어 집안의 형제이자 시카고 주식 중개상이었던 빌과 짐은 크래커 제조기업을 합병하려 했지만 역시 실패했다. 품위 있는 척하는 시골 변호사 엘버트 H. 게리도 기업 합병을 추진했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모건이 슈왑의 연설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기업 합병 프로젝트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괴짜들의 미친 꿈으로 간주될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건은 누구도 생각지 못한 대담한 규모의 금융사업에 대해 확실한 결과를 전망할 수 있었다. 수천 개가 넘는 소규모 기업들을 흡수하고 이익을 내지 못하는 몇몇 회사들까지 모두 통합하여 거대 기업으로 만드는 전략은 철강 업계에서 이미 한 세대 전부터 시도되었다. 업계의 유쾌한 무법자 존 게이츠가 소규모 체인을 합병하여 아메리칸 스틸 앤 와이어를 창립했고 모건과 함께 연방 철강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앤드루 카네기는 그 이상의 계획을 구상했다. 53개의 사업 파트너가 연합하여 함께 가동되는 수직 구조의 대규모 트러스트에 비하면 다른 조직은 아이들 소꿉장난에 불과했다. 그들이 핵심 사업부를 모두 통합한다고 해도 카네기의 거대한 조직 앞에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이 사실은 모건이나 완고한 스코틀랜드 노인 앤드루 카네기 모두 알고 있었다. 카네기는 모든 상황을 여유롭게 지켜보았다. 모건이 중소기업을 동원해 자기 사업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알고 처음에는 재미있어 했지만 나중에는 분노했다. 이들의 시도가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자 카네기는 보복심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경쟁자들이 소유한 모든 공장을
똑같이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때까지 그는 철사, 파이프, 쇠퇴, 얇은 철판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신에 그런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에 철을 판매하고 그 회사들이 원하는 대로 제품을 만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이제 유능한 보좌관인 슈왑을 대동하고서 적들을 궁지로 몰아붙일 계획을 세워나갔다. 찰스 슈왑의 연설을 듣고 모건은 기업 합병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다. 가장 큰 철강 기업인 카네기의 회사를 제외하고서는 합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어느 작가의 말처럼 자두 푸딩에 자두가 빠진 격이었다. 1900년 12월 12일의 만찬 자리에서 슈왑이 한 연설은 카네기의 거대한 철강 회사가 가까운 장래에 모건에게 흡수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었다. 동시에 슈왑은 국제적인 시야로 철강업계의 미래를 예측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각 부문을 전문화하고 불필요한 공장은 폐쇄할 것, 유망한 분야를 집중 육성할 것, 원석 수송에 투자하고 전체적인 행정 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것, 해외 시장을 확보할 것 등도 그가 강조한 내용이었다. 또한 슈왑은 그 자리에 모인 일부 악덕 기업가들이 관습적으로 다른 기업을 침탈한다고 꼬집었다. 슈왑에 따르면 이들의 목적은 독점 상태를 형성하여 가격을 높이고 특권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이었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이러한 체계를 비판했다. 모든 분야가 확장을 꾀하는 시점에서 이 근시안적인 전략이 시장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설파했으며 철강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더 확장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면 철강 소비량이 크게 늘 것이고 따라서 철강이 세계 무역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슈왑 자신도 알지 못했겠지만 그는 현대적인 대량 생산 사업의 선구자였던 셈이다. 유니버시티 만찬 모임은 그렇게 끝났다. 집으로 돌아온 모건은 슈왑의 장밋빛 계획에 대해 골똘히 생각했다. 한편 슈왑은 피츠버그로 돌아가 위 앤드라 카네기라는 이름의 철강 사업에 착수했다. 게일리와 그 밖의 사람들도 주식 사업에 다시 매달리며 다음 상황을 주시했다.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모건은 꼬박 일주일 만에 슈왑이 자기 앞에 던져놓은 질문의 향연을 모두 곱씹어 소화했다. 모건은 어떠한 금융 경색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다음 슈왑을 불렀다. 그는 다소 어려워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모건은 자신과 슈왑이 어울리는 걸 카네기가 안다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넌지시 말했다. 카네기가 월스트리트 땅을 다시 밟지 않으리라 결심한 마당에 신뢰하는 자기 회사의 사장이 그곳 황제와 함께 자리하는 것을 반길 리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자 중개업자 존 W. 게이츠가 나서서 슈왑이 우연히 필라델피아의 벨뷰 호텔에 들른 차에 모건 또한 우연히 그곳에 온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사실 슈왑이 도착했을 때 모건은 몸이 아파서 뉴욕에 있는 자신의 집에 누워 있었다. 모건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슈왑이 그의 집 서재로 찾아간 것이다. 현대의 일부 경제학자들은 앤드루 카네기가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연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녁 만찬에 슈왑이 참석하여 유명한 연설을 한 것이나 일요일 밤 슈왑과 금융 황제가 회합한 건 모두 이 빈틈없는 스코틀랜드 노인이 주선한 결과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였다. 슈왑이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초청받았을 때 그는 일명 작은 보스라 불리던 카네기가 어떻게 나올지 전혀 알지 못했다. 카네기가 특히 부도덕한 무리로 간주했던 사람들에게 회사를 매각할 것인지 그런 제의에 귀를 기울일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슈왑은 자필로 깨끗하게 작성한 6장의 서류를 들고 그 자리에 참석했다. 이 종이에는 앞으로 새롭게 재편될 철강 업계에서 핵심 사업으로 부상하리라 판단한 철강 회사들의 실질 가치와 잠재 수익이 적혀 있었다. 4명의 사람들이 밤새 이 숫자를 놓고 숙고했다. 물론 이 모임의 의장은 돈의 신성한 권리를 확고하게 믿는 모건이었다. 다음 인물은 모건의 사업 동료이자 귀족 출신 학자이며 신사인 로버트 베이컨이었고, 세 번째 인물은 모건이 도박사라 경멸하면서 심부름꾼으로 이용했던 존 W. 게이츠였다. 네 번째 인물은 슈왑으로 당대의 그 누구보다 철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모임이 끝날 때까지 피츠버그 출신의 슈왑이 제시한 숫자를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슈왑이 어떤 회사에 일정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가 정확히 제시한 만큼 그 회사를 인정했다. 슈왑은 자신이 지명한 회사들만 합병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은 배제하는 형태의 기업 합병을 구상했다. 탐욕스러운 친구들이 모건의 넓은 어깨 위에 자기들의 회사를 슬쩍 올려놓고 싶어 했지만 그들의 요구도 가차없이 거절했다. 동이 틀 무렵 모건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폈다. 단 한 가지 질문만이 남아 있었다. 앤드루 카네기가 회사를 매각하도록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해보겠습니다. 슈왑이 대답했다. 거기까지만 성공하면 다음 일은 자네한테 모두 맡기겠네. 모건은 약속했다. 여기까진 순조로웠지만 과연 카네기가 사업 매도 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지수였다. 설사 매각한다고 해도 얼마나 큰 액수를 요구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슈왑은 3억 2천만 달러를 예상했다. 어떤 방법으로 지불해야 할지도 문제였다. 보통주나 우선주 등 주식의 형태나 채권 아니면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도 방법이었다. 하지만 누가 3억 달러가 넘는 돈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겠는가? 1월의 어느 겨울날 얼음이 서걱거리는 세인트 앤드루스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가 열렸다. 카네기는 추위에 대비해 두툼한 스웨터 차림이었고 슈왑은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여느 때처럼 유창한 말솜씨로 대화를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근처 카네기의 별장으로 가서 안락하고 따뜻한 곳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두 사람의 입에서 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이윽고 슈왑은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80명이나 되는 거부들을 매료시킨 설득력 있는 언변을 다시 발휘하기 시작했다. 나이든 기업가의 편안한 은퇴를 보장하고 계속해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겠노라고 설득했다. 마침내 카네기는 백기를 들었고 종이 한 장에 숫자를 적어 슈왑에게 건넸다. 알았네. 이 값에 팔겠네. 메모지에는 4억 달러가 적혀 있었다. 슈왑이 예상한 가격인 3억 2천만 달러에다 지난 2년 동안 증가한 자본 가치인 8천만 달러를 합친 금액이었다. 나중에 카네기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객선 갑판에서 모건에게 아쉬운 듯이 말했다. 1억 달러를 더 요구할 걸 그랬소. 모건은 기분 좋게 대꾸했다. 그랬다면 난 받아들였을 거요. 물론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일대 파란을 불러일으켰다. 영국의 통신사들은 해외 철강 업계가 이 거대한 규모의 합병 소식에 전율했다고 전했다. 또한 예일 대학의 허들리 학장은 이 트러스트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25년 내에 워싱턴에 제왕이 등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주가 조작의 선수 킨이 즉시 새로운 주식의 매점에 달려들었고
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주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로써 카네기는 수백만 달러, 모건의 조합은 6,20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게이츠에서 게일리에 이르기까지 다른 관계자들도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거두었다. 이 기사가 뉴욕 월드 텔레그램에 실린 지 수년 만에 성공적인 사업 이야기는 출판 산업에서 한 장르로 자리 잡았고 각 분야의 경영자들이 쓴 자서전이나 이들에 관한 저서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 중에서도 재미있고 용기를 주는 책들, 힐의 성공 원리가 실제 세계에서 작용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책들을 몇 권 소개할까 한다. 삶에 적용할 만한 아이디어와 기술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베스트셀러가 너무 많아서 최고의 도서 목록을 선정하기란 쉽지가 않다. 편집자들이 책을 선정한다고 해도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하는 목록에 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전제하고서 두 권의 책, 톰 피터스의 초우량 기업의 조건, PR 나약과 존 M 캐터링엄의 돌파구를 추천하려 한다. 두 권 모두 특정한 개인 사업가나 산업을 다루는 책은 아니다. 여러 산업을 폭넓게 다루면서 산업별로 몇몇 기업이나 인물을 선정하여 분석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두 책은 경영서적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1980년대에 출간되었지만 좋은 아이디어와 신념의 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잘 전달하는 책은 아직까지 없는 듯하다. 전문가들이 지난 2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선정한 초우량 기업의 조건은 스테디셀러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한동안은 인기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돌파구는 9회 읽기가 좀 더 어려울지 모르지만 수고한 보람은 충분할 것이다. 부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US 스틸에 관한 극적인 실화는 열망이 구체적인 가치를 창출하기까지의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 거대한 기업은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탄생했다. 이 사람은 거대한 기업을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 제철 기업들을 소유해야겠다는 계획을 마음속으로 품었다. 그의 신념, 열망, 상상력과 인내는 US 스틸을 일구어낸 진정한 요소였다. US 스틸이 인수한 제철 공장들과 설비는 이 회사가 합법적인 사업체로 바뀌면서 부수적인 것이 되었다.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US 스틸이 인수한 자산의 시장 가치는 약 6억 달러나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로 따졌을 때 약 120억 달러에 해당된다. 자산 가치가 이렇게 크게 증가한 건 수많은 기업을 합쳐 하나의 경영진 아래 두도록 하는 단순한 합병 계약 덕분이었다. 달리 말하면 찰스 슈왑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신념을 모건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함으로써 약 6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한 것이다. 단 하나의 아이디어의 가치치고는 적지 않은 액수다. US 스틸은 번창하여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부상했다. 이 회사는 수천 명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새로운 제철 제품 분야를 개발했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그렇게 슈왑의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6억 달러의 가치는 실제 수익으로 창출되었다. 부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만이 부의 크기를 좌우할 수 있으며 신념은 그 한계를 무너뜨린다. 당신이 인생을 바쳐 얻으려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인생을 투자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이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